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어제 경주에서 또 한 번의 비교적 강한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우리 기상청에서는 여진이다 라고 선을 그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조차 또 다른 더 큰 지진의 앞선 전조 증상이다 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제의 그 지진은 여진일까요? 대지진의 전조일까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한 시간이 일주일 전과 꼭 같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잠시 후 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일면에 북한과 관련된 기사가 실렸는데요. 누군가가 북한에게 핵과 관련된 물자를 팔았다고 합니다. 괘씸하게. 과연 누가 할까요? 중국 기업입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사드 반대에는 그렇게 앞장서서 하던 중국이 정작 북한의 핵물자를 뒤로 팔아왔다라는 겁니다. 중국의 사드 반대 명분이 조금 약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본격적인 지진 관련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또 한 번 4.5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되살아난 지진 공포. 시민들은 밤새 뜬 눈으로 밖에서 텐트를 치는가 하면 뜬 눈으로 돗자리 위에서 지새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되살아난 지진 공포. 그런데 어제 지진 상황에도 국민재난안전처의 홈페이지는 또 한 번 먹통이 됐습니다. 존재의 이유가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조선일보입니다. 규모가 예상을 뛰어넘었다. 이 경주 여진. 우리 정부 당국자도 전문가들도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꼭 일주일 만에.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강한 규모의 지진이 계속 발생할 수도 있다. 어쩌면 지난번 5.8보다 규모가 더 큰 대지진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진 없을 거야 라고 안심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경향신문인데요. 본격적인 정치권 뉴스 보도되고 있는데요. 친박과 비박. 지난 총선 때 얼마나 이 두 명의 주체 관련된 기사가 많이 실렸습니까?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친박은 반기문 띄우기. 그렇다면 비박은 반 총장이 구세주냐? 반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기문 총장을 이른바 꽃가마를 태우는 것에 대해서 친박과 비박이 그동안 수면 아래에 있었던 신경전이 다시 올라왔다는 건데 또다시 계파 갈등 재현되는 건가요? 잠시 후 다뤄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대기업들의 돈 288억 원이 투자가 된 K스포츠재단 올해 초에 설립이 됐는데 여러모로 수상하다. 한겨레 신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K스포츠재단의 이사장은 정윤회 씨의 전 부인이자 고 최태민 목사의 딸인 최순실 씨가 단골로 가는 마사지 센터의 센터장이더라. 대기업에 막대한 금액이 투자된 K스포츠재단의 배후에 최순실 씨가 있는 것 아니냐. 한겨레 신문에서 이 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순실 씨는 박근혜 현 대통령과 매우 언니 동생하는 친근한 사적인 친밀관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정점에 이른 롯데 수사. 오늘 신동빈 회장이 검찰에 출두합니다. 검찰 앞에는 저희 채널A 취재 중계 차량이 스탠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신동빈 회장 모습을 드러낼 텐데 어떤 이야기를 할지 생방송으로 생중계해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추석 민심에 아이 뜨끔 사드 반대에서 야권이 발을 빼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 보도되고 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사드 반대에서 사드 찬성으로 선회를 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당론으로 사드를 반대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런 반응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추석 민심을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느낀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 여러 가지 중요한 뉴스 중에서 정말로 여러분이 아셔야 될 뉴스 치열하게 골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뉴스 토크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어제로부터 꼭 일주일 전 오후 8시 32분 규모 5.8의 강진에
한반도는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꼭 일주일이 지난 19일 같은 시간 8시 33분 이번엔 규모 4.5의 비교적 강한 지진이 똑같은 경주 일대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기상청은 여진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많은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것이 여진이냐 아니면 또 하나의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냐 논란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오늘 돌직구쇼에서 여진이냐 전조 증상이냐라는 주제로 급하게 토크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입니다. 일주일 전과 같은 시간, 꼭 일주일 만에 그것도 오후 8시 30분 언저리에서 같은 장소, 경주에서 강한 지진, 더 큰 지진이 올 것이 아니냐라는 트라우마에 온 국민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어제 지진 상황 살펴보시죠. 포항 창포동의 한 대형 마트에서 규모 4.5의 지진 때문에 마트 전체가 흔들리는 장면, 식료품들이 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포항 주민들이 집 밖으로 하나둘씩 나와서 불안한 마음으로 넓은 공터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는 장면, 그리고 부산에서 사직구장 롯데와 넥센 경기 중에 이같이 중계 카메라가 흔들리는 지진 때문에 던지는 투수와 받는 포수도 당황해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 부산 시민의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집안에 있는 시계가 지진 여파로 흔들리고 있는 모습, 그리고 부산뿐만 아니라 인천과 서울에서도 지진을 느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산 원전이 있는 원전 앞바다에서 저렇게 강한 파도가 몰아치고 있는 장면, 역시 지진으로 인한 현상이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주택 균열 등 지진 관련 피해 신고가 어제만 해도 총 12건이 접수가 됐고, 서울의 당산동에서도 이렇게 일반 주택이 가구들이 흔들리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서 포착이 됐습니다. 꼭 일주일 만에, 그것도 같은 시간 8시 32분, 33분에 발생한 두 번의 강한 지진. 과연 이것이 지난번 지진의 여진일 뿐인 것인가? 아니면 또 하나의 대지진의 전조인 것인가?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준비한 출력물을 살펴보시죠. 규모 4.5 경주 또 지진, 끝나지 않은 지진 공포 언제까지? 12일 8시 32분, 19일 8시 33분, 같은 요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이게 정 의원님 그저 우연의 일치입니까? 기상청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우연의 일치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기상청은 어저께 발표에서도 여진이라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본진 이후에 약 350여 차례에 걸쳐서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진으로 볼 근거가 높고요. 또 여진으로 볼 수 있는 판단의 근거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진의 진앙화, 이번의 지진이 지난번 지진과의 진앙과 거의 가까운 곳이기 때문에 여진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단순한 여진으로 볼 것은 아니다. 예컨대 손문 부산대 지질환경학과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로 보면 여진의 가능성이 높지만 본진이 다른 단층을 건드리면서 새로운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 없다. 또 연세대학교 홍태경 교수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진이 잦아지면서 단층에 누적된 충격이 또 다른 지진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단정하기가 어렵고요. 또 알 수 없는 게 미리 여진이냐 또 대지진의 전조인자를 미리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결국은 끝나봐야지 아는 거라 더 두려운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정부 당국에서는 지난번 5.8의 강진의 원인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진의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까지 열심히 파악 중인 상황인데, 거기에 또 한 번 4.5의 비교적 강한 여진이 같은 시간에 겹쳤다. 이거를 김병민 전 의원님 그저 우연의 일치다 이렇게만 보고 안심하기에는 오히려 위험할 것 같아요. 너무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지난주 오늘이죠. 지진이 발생했을 때 더 이상의 지진이 없을 거다라는 식의 발언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도 우리가 돌직구쇼에서 얘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지진은 예측하기가 힘들지만 그렇다라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단언할 수도 없는 겁니다. 지진과 같은 대규모의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결국 정부가 해야 되는 일들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그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켜주는 일이거든요. 그렇다면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 대한민국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대규모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예측을 거의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의 대비가 좀 무방비 사태로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같은 비슷한 재난이 발생할 수 있을 거라는 예측을 한다면 거기서 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 일주일 전과 지금 달라진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충분한 대비 대응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국민안전처 홈페이지는 또다시 먹통이 돼버렸죠. 예. 그리고 긴급 재난 문자가 제때 발송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늦게 발송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어저께 저도 8시 30분을 전후해갖고 지진이 발생하고 난 뒤에 바로 긴급하게 재난방송을 틀어서 봤거든요. 근데 그 상황들이 지켜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예요. 이거 밖에 나가 있어야 되는 건지,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건지, 차를 타고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차에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누구도 알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들을 알려주고 국민들을 안심시켜야 될 단 하나의 곳, 바로 정부입니다. 근데 정부의 특히나 국민안전처는 어제 재난 현장에서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다라는 게 많은 국민들을 좀 아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여진이냐 아니면 대지진의 전조 증상이냐. 강한 지진 이후에는 더 큰 지진이 찾아온다. 이것이 정확히 학술적으로는 증명은 안 됐지만 지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 중에서 유력한 설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출력문의 내용도 마저 살펴보시죠. 같은 요일 같은 시간 우연의 일치인가에 이어서 전문가들은 여진 규모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이게 여진이 아니라 더 큰 지진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세대 지구환경시스템학과의 홍태경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8 지진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단층에 지금 추가 응력을 가했기 때문에 별개의 지진으로 또 발생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별개의 더 큰 지진으로 발생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선창국 박사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이후에도 여진 계속 발생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것이 본진이고 12일 5.8은 전진이 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는 순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예정보다 일찍 검찰에 출두를 했는데 일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검찰의 수사에는 손실이 격조하겠습니다. 네, 횡령 배임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 300억 비자금 조성 지시하셨습니까?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가 횡령 탈세 혐의와 관련해 개입하신 사실이 있으시고요?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케미칼 소송하기 당시 보고받으셨다? 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검찰에서 모든 것을 소명하겠다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관련된 내용 저희가 다뤄보겠고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선창국 박사의 내용을 살펴보던 중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이후에도 여진은 계속 발생할 것이고 5.8보다 더 큰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그렇게 되면 5.8이 전진이 되고 앞으로 찾아올지도 모를 그 지진이 본진이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말 아닙니까, 이 칼럼? 네, 그 지난 4월에 일본 구마모토에서 있었던 지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텐데요. 지난 4월 일본에서. 일본 구마모토에서 그때 4월 17일 날, 4월 14일 날 지진이 있었습니다. 6.5 규모인가 그렇게 지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뭐 본진 이 끝났다고 판단하고 사람들이 집으로 귀가를 했어요. 근데 이틀 뒤에 7.3 규모의 더 큰 지진이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42명이 사망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일본 정부에서는 그 이후로 소위 말하는 전진, 본진, 그리고 여진이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진이 계속 언제든지 올 수 있고 그 여진이 사실은 본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예측 가능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 싶어서 일본 정부에서는 그 이름을 쓰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본진이고 앞으로는 계속 여진이다 하면 사람들에게 어떤 안도감을 심어줄 텐데 사실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고요. 아까 그 박사님들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지금 일어난 지난 10일 날 일어났던 그 지진과 별개로 또 다른 어떤 단층의 어떤 그 응력이 작용해서 또 다른 지진으로 또 확산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계속 정부는 여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현 의원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올라오셨는데 부여에도 5.8
5.8 강진 때 지진을 느꼈다라는 분들이 많았죠. 저 스스로도 느꼈어요. 예. 두 번이 크게 흔들리는 것을 네. 깜짝 놀랐는데 아마 지금 상황은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상황을 국민들이 직면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우리는 사실 한반도가 지진의 안전지대라고 하는 그런 낙관들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이런 지진을 당하고 보니까 더 당황스럽고 사실 정부나 전문가들이나 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준비가 덜 돼 있는 것도 사실인데 가장 큰 문제는 국민들의 마음의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것입니다. 예. 거기에 정부도 처음 당하는 일이다 보니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걱정을 안심으로 돌리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번 지진과 관련한 기사들을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라는 것은 아니 이렇게 과학기술이 발달한 대한민국에서 아직 그 한반도에 있는 단층의 숫자나 그런 현황 같은 것도 제대로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기에 더한 문제이고요. 사실 좀 먼 이야기 같습니다만 우리 1000년 전쯤에 우리 한반도에 지금 경주에서 마침 보면 거기에 그 불국사나 그다음에 첨성대에도 그 내진 설계가 돼 있다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예. 이야기 있는데 다시 말해서 불국사 이 벽을 보면은요, 이 돌이 이렇게 중간중간 튀어나오게 설계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이 돌못이라고 그래가지고 1000년 전에도 지진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언제든지 규칙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이번에도 첨성대가 크게 흔들리는 모습을 화면에서 보았는데 그 위에 얹어 있는 그 정자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꽂혀 있는 비녀석이라고 하는 것이 이 첨성대를 유지시켜주는 내진 설계다. 1000년 전에 우리 조상들도 우리 대비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지진이 없었다고 그래서 우리가 안전지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제는 그런 학문적, 업적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어떤 것들도 축적을 좀 해나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국민안전처를 지금 우리 김병민 대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국민안전처가 세월호 이후에 생기면서 세월호 이전의 대한민국과 이후의 대한민국 확실히 다른 어떤 걸 만들어야 된다라는 취지에 출발했는데 사실은 문자 메시지 하나 발송하는 거 이런 거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국민을 안심시켜주는 국민 안심처가 되어야 할 국민안전처가 오히려 국민들이 이 정부를 걱정하는 국민 걱정처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걱정처가 돼버렸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예. 좀 당황하지 마시고 정부나 국민이나 이제 우리가 한반도가 지진에서 안전한 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마음을 강하게 먹으면서 정부는 정부대로 그렇게 차근하게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 인식을 중요하겠다. 바꿔야 된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신데 송강호 변호사님 오늘 화요일의 남자로 함께 해주셨는데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지난번 일주일 전 5.8 강진 이후에 SNS를 중심으로 그때 당시에는 괴담이 돌았습니다. 특히 경주와 포항, 부산 일대에 괴담이 돌았었는데 이 일주일 안에 이에 못지않은 강진이 올 것이다 라는 괴담이 돌아서 그때 우리 정부에서 그런 괴담 확산하지 마시오. 여지는 수백 차례 이후 끝났습니다 라고 선을 그었는데 꼭 일주일 만에 마치 괴담의 내용이 사실인 듯.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걸 미리 이제 꺼내셨는데. 그렇습니까? 예, 내가 티벳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티벳이요? 네. 우리가 한 10몇 년 전에 티벳하고 중국하고 독립 문제가 있어가고 굉장히 티벳이 세계적인 이슈가 됐을 때. 예. 특히 이제 달라이라마하고 관련해서 그때 티벳을 언론에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전문가가 한두 명이었어요. 근데 일본은 몇 명인지 아시나요? 그때 한 2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인구는 거의 좀 비슷하고 좀 조금 맞는데 의외로 자세한 그런 우리가 관심 안 갖는 또 돈이 안 되는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문가가 한 200배 차이가 났어요. 그럼 제가 그 얘기를 왜 엉뚱하게 하느냐면은 지금 나한테 질문하신 것도 그렇고 좀 전문가들 나오셔갖고 여진이다, 본진이다, 어떻게 된다 하시는데 그 전문가들 나는 어느 실력인지 나 그게 좀 의심이 돼요, 사실. 전문가들의 실력이 의심된다고요? 왜냐면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단층 지도라고 해갖고 그 OECD 국가는 다 있는데 우리만 유일하게 없거든요. 밑에 땅이 어떻게 돼 있어갖고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지진이 났는지 그 지도 우리는 한 30년, 40년 설사 지진이 안 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거든요. 한반도에 단층 지도가 없다. 네. 그럼 어떤 근거에서 지진이라고 얘기하죠? 어떤 근거에서 어떤 샘플링 갖고 그걸 본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점에서는 굉장히 석연치 않아요. 지진학과는 꽤 많을 것 같은데 정작 지진을 공부하고 수십 년 연구하신 학자나 또는 실무 연구가 있나요? 나는 그거 오히려 묻고 싶어요. 맞나요?
연구 풀이 있느냐? 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해서 그 안전처나 정부나 또는 지자체에서 이거다 저거다 하는 거에 대해서 예측이나 또는 준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신뢰할 수 있지요? 나는 그게 굉장히 근본적이고 굉장히 걱정되는 대목이에요, 사실은요. 예. 네. 우리 오늘 보면은 그 히라타 일본 지진조사위원장 인터뷰가 동아일보에 실렸어요. 일본의 지진의 권위자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이제 지진에 대해서 이제 분석도 있지만은 그 한국도 역시 한반도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얘기와 함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준비를 해야 된다. 활성 단층에 대한 지도나 내진 설계에 대해서 준비가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일본 같은 경우도 95년 한신 대지진 이후에 10년 동안 활성 단층 지도를 모두 조사했더니 2,000개가 있었답니다. 예. 그 중에서 100개가 규모 7.0의 지진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자료를 확보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활성 단층 지도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 단층을 하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할 때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하냐 아니냐 하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샘플링 한 거 몇 개밖에 없거든요. 그럼 우리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돈이 얼마나 드냐 하고 제가 봤더니 40억 원입니다, 연간. 40억 원.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서 지금 1년 예산이 400조가 넘는데 1년에 단층 지도 조사하기 위해서 40억 원 못 씁니까? 예. 이건 정말 인식 부족이다. 정부의 정말 그 어떤 마인드 부족이다.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국민들의 안전 그 어떤 훈련 이것도 필요하지만 단층 지도부터 좀 제대로 조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 한반도의 남쪽은 지진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반도의 북쪽은 과연 안전할 것인가? 저희 돌직구쇼 방송을 준비하던 중 조금 전 들어온 뉴스 속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조금 전 위성 운반 로켓 엔진 분출 실험에 대성공했다라는 조선중앙 TV를 통한 뉴스 속보를 발표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북한이 위성 운반 로켓 엔진 분출 실험에 대성공했다라는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이 서해 위성 발사장을 직접 찾아서 이번 엔진 로켓 발사 시험을 지시했다 이렇게 밝혔고요. 김정은은 이곳에서 가까운 몇 해 안에 정지 위성 보유국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고 북한 당국은 조만간 저희들이 보기에 ICBM 미사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을 할 것이라는 국내의 관측도 함께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남쪽에서는 지진이, 한반도의 북쪽에서는 5차 핵실험에 이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까지 예고돼 있습니다. 오늘 이 뉴스 속보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북한은 이번 신형 운반 로켓 엔진 분출 실험이 그냥 위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우기고 있지만 저희들이 보기엔 로켓이죠. 로켓과 미사일이 사실 같죠. 예. 앞에다가 위성을 달면 로켓이고요. 앞에다가 탄두를 달면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같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미사일을 위한 새로운 로켓 시험에 성공했다는 것인데요. 이제 보도를 보면은 이번에 성공했다고 하는 그 로켓은 80톤 추력이라고 합니다. 80톤 추력이면은 과거에 광명성이나 대포동 미사일에 달았던 30톤 로켓의 2.5배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얼른 봐도 2.5배 이상의 추력을 갖는 그 미사일을 실 수 있다는 걸로 봐서 엄청나게 위력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예. 비교를 하자면은 지금 미국의 시험 발사 상업용 시험 발사 미사일을 쏘는 스페이스 X라고 앨런 머스크가 하는 스페이스 X에서 하는 가장 소형 로켓이 추력이 80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유사한 수준의 어떤 미사일 추력을 확보했다는 거. 무엇보다 이것은 굉장히 1만 킬로 이상 높이 멀리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상당 위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전 북한 김정은이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지금 북한의 북부에서 홍수와 태풍 피해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죽어나고 있는 상황에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 본인은 레인지로버 타고 농장이나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5차 핵실험에 이어서 이번에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그렇죠. 저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제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맞춰갖고선 발사를 하기 위한 이 전조 실험 단계로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김정은이 가야 되는 부분들은 어저께 있을 이 서해 위성 발사장이 아니라 함경북도에 갔었어야죠. 함경북도에서 김정은 정권이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때문에 지금 엄청난 수해가 일어났는데 이 수해가 단순하게 천재지변 자연재해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막을 수 있었던 수해를 가지고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댐을 무단 방류하기 시작하면서 피해가 훨씬 더 많이 커졌고, 초창기에 김정은 정권이 갖고 있는 무수히 많은, 그렇게 자력 자강을 강조하고 있는 많은 군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국방 인력들을 다 함경북도로 보내갖고서는 초창기에 제대로 될 수 있는 물자 지원, 인력 지원을 통해서 수해 복구를 할 수 있게 만들었으면 지금까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결국 국제사회 속에 계속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인도적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건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로 어저께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면서 결국 이 미사일 발사가 지금 어디까지 날아가냐면, 제대로 쏘게 되면은 미국의 서부가 아니라 동부, 뉴욕까지 간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 워싱턴, 미국의 심장부까지 갈 수 있는 로켓들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제사회가 어떻게 인도적 지원을 하겠습니까?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게 바로 국제사회 속의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정말 한심하다는 말밖에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아니, 본인의 정권 체제 유지를 위해서 핵을 개발하고 핵실험을 하고 또 미사일 발사를 하고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8월 말에서부터 지금 벌써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죠. 여기서 조금만 더 지나서 10월이 지나게 되면 함경북도가 굉장히 추운 곳이기 때문에 예. 추위에서 수많은 인민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합니다. 이 김정은이 할 짓입니까? 결국은 10월 10일에 만약 예상한 대로 미사일 발사까지 하게 된다라면은 국제사회 속에서 정말 고립될 수밖에 없는 김정은의 면모를 아마 다시 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저희가 얘기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북한의 수해 피해, 과연 무조건적인 우리 정부가 지원을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것이 딜레마다, 이 내용 보도해드렸는데, 송강훈 변호사님, 거기에 하나 더 했습니다. 5차 핵실험에 더해서 이번에는 장거리 미사일 실험까지. 북한 주민들이 죽어나가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김정은은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고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여기다 다 지원해 주는 것이 옳은가 고민이 좀 됩니다. 김정은 지도자의 갈 길은 우리 예상하는 거 아닌가요? 예. 당연히 그렇게 가고 있죠. 예. 그러나 수해 문제는 저는 좀 다르게 봐요. 예. 그 핵은 자기 생존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아주 절박하게 아주 착착착 좀 진행하고 있죠. 그러나 수해 문제나 또는 이런 결핵 또는 이런 그 의학 문제는, 이거는 좀 우리가 좀 시각을 달리해서 나는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정부가 좀 내키지 않는다고 하면 민간 단체들 또는 외국 단체들 좀 문호를 개방해서, 그래야 좀 대화의 끈이 한이라도 있어야 그게 좋은 명분돼서 어느 급한 순간에 대화의 채널이 있는데, 지금 제일 제가 걱정되는 대목은 양쪽 정부가 각자의 명분 갖고, 우리 한국 정부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죠. 맨날 도와줬더니 쏟기만 하고 저렇게 핵 개발했으니까. 그렇더라도 어쨌거나 대화의 끈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병호 국정원장 그 국회 보고가 예. 완벽하게 대화의 채널이 없다는 거거든요. 이건 부부싸움도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가. 예. 싸우더라도 아이들이 있고 중간에 또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렇게 좀 중재도 하고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안전과 관련된, 우리 생존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 대북 관계 채널이 없다는 이 자체는요, 나는 또 다른 위기 같아요. 그 점에서 보면은 이런 그 수혜나 또는 의료적인 그 도움은, 이건 아무리 극악무도한 집단이라도 이건 도와줘야 됩니다. 이게 역사의 또 진리예요, 사실은요. 예.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어제 박수현 전 의원께서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전제 조건을 좀 달자. 야당 출신임에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예. 어제 5차 핵실험이 걸려서 그렇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수해가 났는데도 수해 현장을 안 가고 또 미사일 발사장 갔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세종대왕을 위대한 예. 군주로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 뭐 과학기술의 발전이나 이런 업적도 있지만 그 기저에는 바로 애민 정신이 깔려 있기 때문에 위대한 군주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의 한 어록에 보면, 비가 많이 와도 걱정, 비가 안 와도 걱정,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바로 애민이거든요. 김정은 정말 한 존엄한 인간으로 세상에 태어난 북한 주민들,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저렇게 고통을 받는 것 좀 빨리 끝내줘야죠. 어쨌든 김정은의 체제는 저렇게 당분간은 언제까지 뭐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체제 유지를 위한 핵 개발 뭐 이런 문제를 지금 차근차근 아주 치밀한 스케줄에 의해서 자기 나름대로는 착착 진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우리는 그것을 상수로 놓고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그건 그것대로 크게 해나가야 됩니다. 국제관계 공조 속이나 이런 곳에서 해나가야 될 문제고, 다만 존엄한 인간에 대한 예의로 우리가 북한 주민을 바라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우리가 접근을 하되, 다만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북한을 도와주더라도 사실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식량을 지원한다든가 물자를 지원한다고 할 때 정말 다른 때 같으면 무조건 지원해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어떤 군사적 용도로 전용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전제 조건 이런 것들을 달아서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래야 좀 말씀하신 대로 북한과의 최소한 대화의 끈도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지진 때문에 싱숭생숭한데 북한 김정은이 싱숭생숭한 속을 더 뒤집어 놓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북한과 관련된 뉴스 속보 이렇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신문 속 사람들의 동향을 살펴보는 이른바 신사동 그 사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도직구 신문에는 어떤 그 사람이 준비돼 있을지 신사동 그 사람 첫 번째 그 사람부터 살펴보시죠. 신사동 그 사람 사실은 아까 나왔다 들어갔습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오늘 조금 전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롯데그룹의 회장 자격으로 검찰에 소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취재 기자가 나왔어요. 1,900억 원대 횡령 배임형이 인정하십니까? 준비하신 거 먼저 말씀해 주세요. 예, 시민을 부탁드려 죄송합니다. 검찰의 수사에는 손실이 겹쳐하겠습니다. 네, 횡령 배임 혐의 인정하십니까?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롯데건설 300억 비자금 조성 지시하셨습니까?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수일가 횡령 탈세 혐의와 관련해 개입하신 사실이 있으시죠? 검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롯데케미칼 소송 사기 당시 이수경 칼럼니스트, 신동빈 회장 조금 전 검찰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일본에 있었던 신동빈 회장이 검찰에 출석하기까지 롯데 측과 그러니까 신동빈 회장 측과 검찰 측이 모종의 어떤 그런 대화가 있었겠죠. 그렇죠. 이 롯데 수사가 시작된 게 지난 6월 10일경인가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롯데 관계자 소환해서 뭐 이게 참고인이든 피의자든 롯데 관계자 부른 사람들만 한 300여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지금 한 석 달 정도 지나서 결국은 그러니까 사실 이게 시기의 문제였던 거죠. 그동안 이제 그 가족, 일가, 신동빈 회장을 언제 소환할까는 당연히 이제 예측된 거였고 그 전에 어떤 정지 작업들을 꾸준히 해왔던 건데 사실은 뭐 부회장이 이제 자살하는 사건들 여러 가지 돌발 변수들이 있어서 사실은 추석 전에 신동빈 회장을 소환하려다가 약간 시기가 늦춰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 혐의가 굉장히 많아요. 일단 일본 롯데 측에서 100억 원대 부당 급여를 수령한 것 그리고 특정 계열사 지원 등을 통해서 600억 원대 횡령한 그 혐의 등 굉장히 많고 특히 뭐 3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까지 검찰에서 이렇다고 하죠. 신동빈 회장한테 물어볼 게 정말 많다. 상당히 벼르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긴 받는데요. 어쨌든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지금 회장자를 내놔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테고요. 그것이 일본 어떤 기업의 문화라고 합니다. 일단 이런 그 경제 관련 횡령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면 그 롯데나 일본의 어떤 기업들은 전체 임직원들이 다 나와서 사과를 하고 앞으로도 지배체제를 어떻게 고쳐 나가겠다 이런 것을 좀 발표하는 게 일종의 문화라고 하는데요. 실제 신동빈 회장이 구속됐을 경우 그리고 구속되지 않았을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변수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법조계 전문가 나와 계시니까 손 변호사님, 신동빈 회장이 구속되겠습니까? 구속은 안 되겠습니까? 제가 수사 책임자라고 하면 저는 영장 청구할 것 같아요.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다. 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신영자 씨 그 친척 있죠. 거긴 200억인가 80억인데 구속영장 청구해서 냈거든요. 2천억 규모면 한 20배가 넘는 건데 당연히 구속돼야 되고요. 수사에 대한 협조도 증거 인멸도 꽤 있지 않나 생각되거든요. 그렇습니까? 네, 이를테면 서미경 씨 지금 출국 일본에서 안 데려오고 있죠. 그것도 굉장히 좀 드문 모습이에요. 그 재벌 수사할 때 가족 한 사람이 서로 형제는 다를지 몰라도 안 들어온다는 건 국가 권력에 대한 일종의
반항이죠. 그건 굉장히 재질이 안 좋거든요. 반항이다. 네. 그럼 당연히 떳떳하면 들어와서 조사받고, 그다음 책임이 있으면 빨리 들어와서 처벌받고, 이게 원칙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은 또 2천억 자체는 우리는 좀 실감이 안 나죠. 하도 재벌 수사하면 2천억, 3천억, 1조가 되니까 예. 실감이 안 나지만 2천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큰 돈이죠. 그다음에 주식회사라는 게 아시겠지만 자본주의 꽃이거든요. 예. 횡령 배임이라는 게 딴 게 없어요. 이 개미들이 모은 돈을 주식회사 잘하라고 했으면 그 돈을 제대로 써야 되는데 그걸 딴 데 썼다는 그 뜻이거든요. 예. 그러면 국민 배신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보면 그 죄는 굉장히 무겁지요. 예. 그렇게 보면은 국가 경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이렇게 원칙 지켜서 처벌하고 그다음에 예측 있게 이제 반칙하면 이제 안 된다는 걸 보여줘야 오히려 예. 그게 길게 보면 국가 경제가 나아지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근본적으로 진짜 회의가 들어요. 예. 재벌들이 나는 다른 말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다 교도소 동지들이세요. 교도소 동지들이다. 우리 10대 재벌 중에 교도소 안 가신 분 어디 있을까요? 예. 1세대 가고 2세대 가고 이제 3세대 갈 준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왜 그러죠? 우리 아마도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돈 벌면 존경받고 예. 돈 벌면 나름 젊은 아이들이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고 하는 그게 돼야 되는데 오히려 돈 벌면 저렇게 존경받지 못하고 구속되는 이 전철을 예. 우리는 언제까지 밟죠? 손 변호사님께서 네. 검찰 수사 굉장히 슬퍼요. 책임자라면 구속시키겠다라는 어떤 본인의 심정적인 의견을 밝혀주셨는데 그러나 법원은 어떨지 몰라요. 저는 영장 청구해야 된다 생각해요. 검찰은 해야 된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영장은 청구를 안 할 것으로 보는 관측들이 많은데 정성희 위원님, 총수 일가의 비자금이라는 거대한 수사의 방점을 찍고 이 특별 수사를 시작했지만 사실상 검찰이 총수 일가의 비자금 단서를 찾은 것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다. 결국 신동민 회장 본인의 횡령과 배임 혐의만 지금 남아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이 수사가 과연 어떤 의미 있는 수사냐라는 회의적인 목소리도 많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압박 수사를 했죠. 지금 우리가 이제 아까 구속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검찰이 안 할 것 같아요. 이제 우선 구속영장을 청구한 요건은 두 가지 예. 아니겠습니까? 하나는 도주하고 하나는 증거인멸인데 도주는 스스로 들어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으니까 해당 사항이 없고요. 증거인멸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 해도 지금 보니까 6월 10일부터 시작해서 240명을 동원해서 300명을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조사할 건 다 조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수, 우리 가장 핵심적으로 하는 총수 일가의 비자금을 검찰이 차단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까 말한 그 횡령이나 배임 혐의, 그 다음에 롯데건설을 중심으로 한 비자금 300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돼 있지만 우리가 이제 당초부터 수사 목표로 삼았던 비자금을 차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부족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신격호, 신동빈, 신동주, 서미경 이 총수 일가의 오랫동안 대대로 만들어 놓은 비자금이 있지 않을까 검찰이 이렇게 봤는데 단서를 하나도 못 고소가 찾았다. 끊겼습니다. 이제 롯데건설 이인훈 부회장의 자살로 지금 그 비자금을 차단하는 고리가 끊겼기 때문에 사실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서 구속까지는 안 가지 않을까 예.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신동빈 회장이 구속이 되든 안 되든 이런 식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롯데그룹 전체의 경영권이 대한민국이 아닌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면서요. 예, 그게 이제 신동빈 회장을 지켜주고 있는 여론의 향배라고도 볼 수 예. 있는데 이 롯데라는 그룹이 지배구조가 아주 독특하지 않습니까? 제대로 오픈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신동빈 회장이 밝혔던 게 이제 롯데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개선해서 실질적인 상장을 통한 국민께 알릴 수 있는 회사로 거듭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닫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지배구조를 보면은 수많은 롯데그룹의 정점에 있는 게 호텔 롯데입니다. 대한민국에선. 그 호텔 롯데 위에는 어디가 있냐면 일본 롯데홀딩스가 있어요. 일본 롯데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건 또 광윤사가 있거든요. 이 모든 지배구조의 정점을 봤을 때 신동빈 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반대 정점에 있는 건 누가 갖고 있냐면 신동주 예. 전 부회장이 아버지 신격호 회장과 갖고 있는 지분이 있는데 이 둘 간의 싸움은 또 치열하잖아요. 이 싸움 때문에 이 소송이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 사건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럼 이 두 형제와 신격호 회장에 대한 총괄회장의 일가가 지분을 다 갖고 있냐고 하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그렇게 안 만들었다는 거예요. 종업원 지주회라는 걸 만들어서 실질적인 직원들이 함께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특히나 일본 롯데홀딩스에 있는 직원들의 지분 구조를 많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형제 간의 싸움을 통해서 둘 중에 하나가 구속이 되건
아니면 둘 다 구속이 되건 아니면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기소를 통해서 경영권을 뺏기게 되면은 일본의 스쿠다 사장을 비롯한 일본인이 실질적인 경영의 총괄 책임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잘못 나간 롯데가 일본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현재까지 수사를 하는 거는 맞는 건데 수사에서 실질적으로 밝혀낸 게 뭐냐라는 거예요. 제대로 된 비자금에 대한 출처를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아까 앞서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셋째 부인으로 알려진 서미경 씨 같은 경우는 아마 기소될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여기는 횡령 배임의 여부와 상관없이 아마 굉장히 많은 금액을 탈세한 부분의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이거대로 별건으로 다 처리를 할 건데 회사에 대한 비자금을 가지고 신동빈 회장을 계속해서 압박을 했는데 이 압박에 대한 결과물은 검찰이 특별히 찾아낸 게 없다라는 이 부담감이 엄청 크게 작용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또 정치적인 해석을 하나 할 수밖에 없는데 아직까지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는 사드 부지. 여기서 사드 얘기가 왜 나와요? 이 사드 부지가 성주에서 끊임없이 반대를 해서 재산 부지를 계속 찾고 있는데 그중에 제일 최적지가 또 하필이면 롯데 골프장이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성주에 있는 롯데 골프장이다. 롯데가 나름대로 통 크게 정부와의 딜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법조정의 앞에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딜의 뭐 개념으로 성사가 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결국은 롯데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우리가 골프장 부지를 정부에게 양해해서 사드 부지로 가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협조를 좀 해달라고 하는 이 내밀한 압박들이 서로 간에 좀 오가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뭐 공공연하게 알려지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간의 설이지요. 롯데에서 성주 골프장 부지를 제공하는 대신에 수사 좀 살살 해달라. 물론 확인되지 않은 한간의 설입니다만 이런 설이 나오는 이유가 손 변호사님. 지금 그런 말씀하시니까 검찰이 실력 없어서 아니에요. 아니 지금 그런 말씀하시니까 한국이 2016년 현재도 요 모양 요 꼴이에요. 요 모양 요 꼴 무슨 말이에요 그게? 다 부패하고 다 믿을 수 없고 부자 되면 다 존경받지 못하고 다 아주 시참말하면 그 도둑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제일 존경받을 사람. 그다음에 우리 살림살이 끌어가던 그 지도자들이 이렇게 그냥 된 이 원인이 지금 바로 그런 생각들이죠, 사실은. 네, 이거는 저 협상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 검찰이 좀 실력이 없는 건 분명해요. 아, 검찰은 실력은 없다? 네, 지금 꽤 오래 조사를 했는데 그 설사 그 아마 치밀하게 조직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를 숨기거나 또는 그 저 없앴더라도 그게 찾는 게 검찰의 실력이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 저는 롯데 수사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점수 못 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플랜 B로 횡령이나 배임이나 눈에 띄는 것들 찾아서 했는데 어쨌거나 저는 롯데그룹 전체를 보면은 이 기업의 도덕성 점수를 보면요. 이건 저 마이너스 10점입니다. 네, 전체적인 이 국면을 보면 그 가족끼리 싸우는 것들 또는 그 아버지하고 이렇게 분쟁하는 모습들 보면은 롯데가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일까 이 생각에는 근본적인 의문이 들었죠. 이제 그 정점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회장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구속되는 마음으로 가셔서 어떻게 하면 3년 뒤에 진짜 거듭나는 롯데 될 것인지 이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지금은 위기일지 몰라도 3년 뒤에는 기회죠. 제가 왜 3년이라고 얘기했었는지 아나요? 제가 만약에 법원에서 징역 3년에 징역 6년 나왔습니까? 적어도 징역 3년 이상은 선고가 돼야죠. 저는 요 시점에서 좀 다른 측면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제를 중심으로 한 국정운영 기조가 사실은 대기업 재벌 중심의 성장 위주 수출 경제로 그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죠. 사실 이 롯데 그룹의 이런 민낯 이런 걸 국민이 너무 지금 막 지겨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롯데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나라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의 구조가 이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경제 이 운영 구조 기조를 이제는 좀 재벌 대기업 중심에서 좀 사실 좀 바꿀 필요가 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보더라도 한 70 정도 이렇게 나이가 연세가 들면 사실은 신체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게 한 나라의 경제 운영 기조를 70년 동안 가까이 이렇게 한 체제로 운영해 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저런 롯데를
어떤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저러한 어떤 재벌 대기업의 예. 민낯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빨리 요즘 이것을 70대 정치인들 분들은 정말로 서리빨 갖고 쌩쌩하시던데요. 그래서 어쨌든 예.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아마 우리가 좀 시대 정신으로 경제 민주화라는 것을 어떤 예. 측면에 바라봐야 되는가를 좀 한번 제안 드려보고 싶고 그렇게 이런 모습을 안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민주화 하면은 김종인 전 대표 건데 문재인 전 대표 측과 김종인 전 대표가 사이가 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박수현 전 대변인께서는 어느 쪽이라는 말씀이십니까? 저희는 국민 편입니다. 아, 국민 편이다. 할 말 없을 땐 꼭 국민 편이라고. 본격적인 정치권 얘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이어가 보겠습니다. 돌직구 신문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반풍에 속도 붙은 대선 시계다. 빨라지는 2017 대선 레이스. 오늘 저희 돌직구쇼에서 준비했습니다. 내년에 있을 대선, 과연 누가 우리나라의 차기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야 할까? 벌써부터 고민해야 한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관련된 팩트와 정보 정확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빨라지는 2017 대선 시계. 대권 레이스는 이미 시작이 됐다.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안철수 전 대표, 문재인 전 대표 오늘도 이 세 분 함께해 주셨는데요. 먼저 반 총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반 총장을 두고서 새누리당의 친박과 비박이 은근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친박 비박의 갈등 총선에 이어서 대선 때도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난 10년 동안의 국제외교무대 수장으로서의 노고를 위로드리고 그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우리나라의 미래 세대를 위해 써주십사 하는 인사를 드렸습니다. 반기문 총장께서 10년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금의 활약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반기문 총장께서 마치고 바로 1월달에 오신다는 것은 여당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국민들이 환영할 일이다. 반기문 총장이 구세주가 되는 양 너무 또 치켜 올린다면은 그것도 우리가 참 정치사에 부끄러운 점이 남지 않을까. 이정현 당대표가 최고위원들 함부령을 내린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런데 어제만 예외적으로 추석 민심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라고 함구령을 해제하자마자 추석 민심은 얘기 안 하고 반 총장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박수현 의원님. 네. 근데 친박 의원들은 두 팔 벌려 반 총장님 환영합니다. 꽃가마를 태우는 분위기인데 비박 의원들은 반 총장이 우리의 구세주냐? 약간 좀 삐딱빼딱합니다. 네. 이게 서로 이제 뭐 계파 갈등이 반 총장을 중심으로 시작되는 양상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속내가 뭘까요? 흥미롭습니다. 예. 좀 친박은 사실은 정권을 재창출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누리당 전체가 정권을 창출한다는 의미보다 친박 정권을 다시 잡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친박 정권을 다시 한번 만들겠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의 유력한 예상되는 대선 후보들은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 유승민 전 원내대표나 전부 비박 중심의 사람들이 그렇죠. 많거든요. 자, 이렇게 볼 때 친박은 반 총장을 빨리 영입해서 친박 후보로 세우고 싶은 그런 개파적 욕심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정진석 원내대표 발언도 나왔습니다. 어제 정진석 원내대표 발언을 보면 유엔 본부를 방문했을 때 뭐 자기가 전달한 이야기 그것은 덕담이었다고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예. 그것은 어떤 거냐면 반 총장의 입장을 저는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데 반 총장도 이런 걸 잘 알 겁니다. 자기가 와서 친박에 올라타면 과연 될까? 친박을 타면 혹시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예. 이런 염려가 될 거예요. 제가 반 총장이라도 정말 정치를 하기로 결심하신다면 이런 조기 귀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들어오면 과연 어디에 몸을 담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친박은 빨리 들어와달라는 것이고 비박은 경쟁이 심해지니까 자기들은 좀 거리를 뒀으면 좋겠고 이런 것인데 반 총장 입장에서는 아마 당분간 어느 정당이나 정파에 가담하지 않고 제3지대에 머무르면서 국민 여론을 살펴볼 것입니다. 또 검증도 세게 받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마 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반 총장이 자가용 꽃가마를 탈 것이냐. 자가용 꽃가마를 탈 것이냐. 아니면 영업용 꽃가마를 탈 것이냐. 영업용 꽃가마를 예. 탈 것이냐.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렇죠. 사람이 예. 누군가에게 업혀가면 제가 업혀간다고 치면 예. 저를 업고 가는 사람이 힘들으면 저를 내려놓으면 저는 끝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제가 누구를 업고 가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어도 반 총장은 예를 들어 친박 후보로 영업용 꽃가마를 탔다가 예를 들어서 이 지지율이 떨어진다거나 이렇게 되면 버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 총장은 스스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독자 세력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끝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전략을 쓸 것으로 보입니다. 이 칼럼. 네. 이 친박
소위 친박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새누리당의 정권 재창출이 아니라 친박의 정권 재창출을 도모하고 있다. 그 핵심 카드가 반기문이다. 이걸 반 총장 본인도 아시겠죠? 당연히 알겠죠. 예. 그리고 저는 사실은 지금 친박 간에 비박 간에 저렇게 감정 싸움 혹은 갈등이 치열해질수록 아마 반기문 총장 속으로는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 자신에 대한 구애도가 높을수록 또 견제 세력이 있을수록 그런 것이 그러니까 친박과 비박 간의 어떤 갈등이 높아질수록 자신에 대한 어떤 그 구애의 어떤 그 온도가 더 높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본인은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예. 저는 이제 어저께 그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반기문 총장이 오자마자 무엇을 할 것인가. 이제 관련해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단체들도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고 어떻게 보면 반기문 총장 같은 경우는 몸을 사리기 위해서 오히려 3월이나 4월, 5월 좀 뒤늦게 들어와서 검증을 좀 피해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월에 바로 오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싸워보겠다라는 의지를 간접적으로 밝히신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제대로 한번 붙여보자.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피하지 않고 1월에 바로 와서 싸움을 시작하겠다라는 거 그 자체는 만약에 그 후보로 정말 나설 생각이 있다면 예.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그 예전에 이제 어떤 후보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시점을 지연시키면서 스스로 어떤 날아오는 공격들을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런 경험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점으로 본다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새누리당에 안착할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한 내년 중순 한 6월이나 7월까지 계속 소위 말하는 제3지대, 지금 야권에서 얘기하는 제3지대가 아니라 그 반기문만의 제3지대를 형성해서 소위 말하는 어떤 보수 후보 단일화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세력을 좀 규합해가는 그런 모습. 그러면 새누리당에서는 특정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 더 구의 지점이 높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안전하게 새누리당에 나중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내년 중순 이후부터. 누구처럼 흙집을 지을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요. 상징적인 흙집. 강진에 올라가진 않겠지만, 예.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는 뭐 꽃놀이패라고 하죠. 우리 쉬운 말로. 예. 반 총장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어제 새롭게 오늘 보도되고 있는데 비박계 대선 주자인 김무성 전 대표와 그리고 야당에 잘 나갔던 대표였던 김종인 전 대표가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흥미롭습니다. 정 의원님, 김무성 전 대표는 반기문 띄우기에 대해서 그거 주책 그만 좀 떨라. 주책이다. 주책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반 총장이 공정한 경쟁을 한다면 전적으로 환영한다. 뒤집어 보면 꽃가마는 절대 없다. 이런 견제구고요. 경선에 참여하라는 거죠. 김종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여론조사 1위로 대망론, 과거와는 패턴 다르다.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뭐 사뭇 떨어질 것이다. 이런 속내 같고요. 그렇죠. 지금 저거는 이제 동아일보에 우리 김무성 의원하고 김종인 의원의 그 양자 대담 중에 이제 반기문 의원에 대한 부분만 뽑아가지고 설명해 드린 건데요. 양자의 시각이 많이 틀리는데 아울러서 좀 얘기를 하자면 저는 지금 이제 그 친박회는 어떻게든 반기문을 모셔가지고 후보자로 좀 어떻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건데 저는 배신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배신당할 것이다. 배신의 정치가 여기서 또 나오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 반기문 그 유엔 참모총장은 제가 이해하는 한 그 친박계가 얘기하는 그런 요구 조건을 담고 있질 않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선 첫째로 저분이 이제 그 외교관 출신으로 스타일 자체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내가 어떤 의제, 소위 말해서 어젠다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진보적입니다. 양성평등이라든가 기후변화라든가 북핵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진보적인 그런 색깔을 가지고 북한을 방문하겠다 이렇게 해서 맞지를 않아요. 친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콘텐츠와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충청도 출신이잖아요. 그 이제 TK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지금까지 어떤 정치 이런 그 어떤 진행되는 상황으로 볼 때 그 친박들이 TK 후보가 아닌 사람을 자기 후보로 흔쾌히 받아들인다? 이것도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구애하는 거와는 그 좀 다르게 오히려 친박들은 배신당할 거다. 지금 본인들이 후보를 만들고 싶으면 빨리 다른 사람을 찾아보는 게 좋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10호 태풍 라이언 록보다 정치권에서 반풍이 더 센 거는 확실해 보이는데 그런데 얼굴만 지금 빼꼼하게 나오신 분 계세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해찬 의원을 복당하게 한 그 속내가 같은 충청의 맹주, 충청끼리 묻힌다. 반기문을 잡을 수 있는 카드는 이해찬밖에 없다라는 건데 김병민 전 의원님, 뉴욕 가서 반 총장 만난다. 이해찬 의원이 지난번 그랬다가 외교관은 뭐
정치랑 안 어울려. 뭐 센 돌직구 네. 날려가지고 둘이 사이 틀어졌잖아요. 바로 재뿌리고 돌아오셨죠. 예. 그리고 이해찬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까도남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정도로 진보 진영에서 왜 이런 속어들 있지 않습니까? 싸가지 없는 진보, 예. 맞는 말도 참 싸가지 없게 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통설적으로 하면서 야당,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사이가 두 개파 간으로 갈라진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었는데 오늘자 동아일보 칼럼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원조격으로 맞는 말도 굉장히 좀 거칠게 한다라는 이해찬 의원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저런 게 여당을 향한, 특히나 충청도 지역에서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향한 공격수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또 이해찬 의원을 모시고 있는 사람들, 측근들의 얘기를 들으면 선수가 몇 선인데 지금 내가 나가갖고서는 공격수 역할을 자임하겠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저 정청래 의원이나 시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추미애 당대표의 행보가 통합을 강조하고 있다 보니까 국민의당이 앞선 우선순위에 내부 통합들을 먼저 선 크게 가겠다라는 일환으로 아마 이해찬 의원을 모시고 오는데 성공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여기에 있어서 문재인 전 대표의 심정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아까 우리 박수현 의원님께서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꽃가마를 엎혀서면 안 된다, 망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난 2012년 대선을 복귀해 본다면 문재인 전 대표를 대통령 후보로 누가 모시고 왔죠? 정치 안 한다고 손살에 치시던 분이었어요. 예. 나는 노무현의 영원한 친구로 남겠다는 사람을 꽃가마를 태워갖고 와서 대권 주자에 앉혔던 분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보면 생각이 아마 명확 관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게 2012년의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과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하나도 내가 준비가 안 돼 있었다. 스스로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예. 준비가 안 된 문재인을 만들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친노라는 세력들이 많은 역할들을 했는데 지금의 문재인은 친문체제를 구축하면서 다른 판을 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과연 이해찬 의원의 복당이 문재인 전 대표 입장에서 썩 마땅하게 느껴질까라고 한다라면 저는 약간 물음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그리고 충청의 맹주 이해찬 의원의 복당 과연 잠시 후 대선 가도에서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할지도 좀 주목이 됩니다. 두 분의 대선 주자 소식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안철수 전 대표와 문재인 전 대표가 주고받았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단일화를 안 하면 역사의 죄다. 지난 총선 과정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철수 전 대표를 향한 거죠. 단일화를 안 하면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도 계속 단일화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안철수 전 대표 단일화 안 한다고 해도 네 얘기는 안 듣는 문재인 전 대표를 향해서 발끈했습니다. 지난 대선 패배야말로 역사의 죄를 지은 것 아니냐. 오, 지금 누가 대역죄인냐를 두고서 두 사람이 살벌해요. 누가 대역죄인입니까? 대선 진 사람입니까? 단일화 안 하겠다는 사람입니까? 일단 저는 안철수 의원이 왜 저런 발언을 했는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지금 지난번에 그러니까 자기는 본인은 항상 나는 양보하는 스탠스를 취했다라는 입장이었고, 왜냐하면 박원순 시장한테도 시장 자리를 넘겼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후보에게도 대선 후보자를 넘겼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 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심정적인 어떤 박탈감 내지는 억울함 내지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감정적으로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가 후보 자리까지 내놨는데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당신들 반성이나 한 적이 있는가, 뭐 이런 질문을 계속 던지는 걸 테고요. 저는 사실은 지금 이 시기에 벌써부터 단일화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는 국민에 대해서 굉장히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예의가 아니다. 네, 저는 이제 문재인 전 대표도 훌륭하고 안철수 전 대표도 훌륭하고 그 외에도 뭐 안희정, 뭐 박원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잠재적인 잠룡으로서 구분이 되고 있고 그분들도 충분히 어떻게 보면 능력 발휘를 할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을 텐데요. 벌써부터 단일화 운운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야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선택권을 굉장히 제약시키는 그런 분위기로 몰고 가는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요즘 이 잠룡들이 왜 벌써 9월부터 서로 이제 대선 나가겠다고 하는가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2001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선 출마를 시사했던 게 그 전에, 대선이 있기 전에 9월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 그 후보 그 의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시기였는데 불과 한 6개월 뒤인 그 다음에 3월에 소위 광주에서 노풍이라는 게 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후보로서 확 뜨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갔던 그런 일종의 노무현 패턴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건 사실 어떻게 보면 노무현이라는 특정한 의원에 대한 얘기인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시기를 벤치마킹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과연 본인들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전 여기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단일화 문제든 쉽게 말하면 꿈 깨라 이거죠. 뭐 그럴 수도 있겠고요. 근데 너무 좀 이른 게 아닌가. 저는 벌써부터 어떤 대선 피로감이라는 게 오고 있어요. 벌써 필요하세요? 내년 12월인데 벌써부터 이렇게 피로감을 주는 것 자체가
정치권에서 스스로 저렇게 피로감을 만드는 것 자체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대선 뉴스와 관련돼서 초유의 논쟁거리일 겁니다. 누가 대역죄인인가. 송강원 변호사님의 의견이 궁금한데 단일화 안 하는 사람이 대역죄인입니까? 아니면은 대선 한번 졌던 사람이 대역죄인입니까? 저는 안철수 의원을 만난 적이 없는데 역사를 평가해 보면 2번이나 서울시장도 양보하고 대통령 선거도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양보한 게 우리 정치사에 있었을까요? 나는 그 점에서 정치적인 이력이 없고 경력이 없었기에 가능했지 기성 정치인이었다면 저런 일 없었을 겁니다. 그 점에서 보면 나는 굉장히 좋은 결단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가 당선 못했으니까 그 점에서 보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이 꽤 있지요. 아, 문재인 전 대표가 대역죄인이다. 그러니까 과거를 보면 일정한 부분 오히려 책임의 그 정도는 안철수보다는 문재인 후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문재인 후보가 그 빚을 안고 적어도 고마움을 느낀다고 하면은 저는 내년에 좀 좋은 모습으로 서로 격려하고 또는 긴장하고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그 출발이 돼야 되는데 그게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잘 될지는 회의적이다. 아니 박수현 전 대변인, 문재인 전 대표 쪽이 대역죄인이다. 지금 손 변호사님 주장이 그거거든요. 제가 예를 들어 저 두 분이라면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어요. 국민께. 어쨌든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서민 중심의 경제나 여러 가지를 패러다임을 바꿔낼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정말 살리지 못한 것, 저희들 둘 다 역사의 죄인입니다. 이렇게 반성해야죠. 아, 둘 다 역사의 죄인이다. 그렇게 하면 두 분께 다 국민이 다 기회를 주실 겁니다. 그래 생각을 하는데 아마 정치인들이 저런 내 탓 공방 이런 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피로감을 주고, 이게 대선이 시대 정신을 가지고 겨루는 경쟁이 장이 돼야 되는데 본질은 어디 가고 맨 저런 거 갖고 싸우게 되거든요. 맨 저런 거 갖고 싸운다. 이게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아마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요, 사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당을 창당해서 나가신 이유는 이 정당의 새정치민주연합이었죠. 거기에 있을 때 이 구조로서는 자기가 정말 이 공정한 경선이 이루어지더라도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겠다는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을 창당해 나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국민의당이 안철수 대표의 사당이다 뭐 이런 비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끝까지 갈 겁니다. 지금 단일화 이야기 뭐 지금 안 해도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될 텐데요. 지금 안철수 대표는 단일화 안 된다고 하는데 왜 자꾸 된다고 하십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런 겁니다. 지금 안철수 대표의 말씀도 예를 들어서 단일화를 하되 지금은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은 해봐야 자기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국민의당을 중심으로 또 소위 제3지대를 만들어서 이 사람 저 사람 다 모아가지고 세력을 모아서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된 사람과 필적할 만한 몸집을 좀 불릴 때까지는 계속 저런 말씀하실 겁니다. 서로 자기 중심의 단일화를 꿈꾸고 계신 것 같은데 숨겨져 있는 한 분이 더 계십니다. 손학규 전 대표가 드디어 오늘 강진과 굿바이 합니다. 아유, 강진 내려오는 길이 이렇게 먼지 몰랐습니다. 오늘 드디어 굿바이 강의를 하고 강진의 토담집에서 하산을 하는데, 정성희 의원님, 이 강진 내려오기까지 꽤 걸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선 주자로서 뛰겠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이 강진 하산한 뉴스가 이제 맨 마지막에 실리지 않았습니까? 사실 뉴스는요, 아이스크림 같다 그러죠. 빨리 먹지 않으면 뉴스가 아니고 녹아버린다고 내가 선배들한테 들었는데, 하산한다, 정치한다, 복귀한다 하는 게 1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뉴스는 뉴스가 아니죠. 벌써 이게 많은 걸 잃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로 복귀하는 시점을 본인이 미루고 너무 재다가 지금 그 1년이 지나서 뉴스가 아닌 상황이 돼버릴 만큼 본인이 너무 재다가 잃은 것이 많다는 생각이 들고, 또 다른 한 가지 있으면 이득을 본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렇게 정치를 복귀한다는 게 기정사실화 되는 바람에 보통 이렇게 정치 복귀하거나 하산하면은 늘 따라하는 거 있거든요. 아니, 정계 은퇴한다면서 왜 거짓말했냐, 왜 말 바꾸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논란이 없어요. 하도 1년간 정계 복귀한다. 그런 효과는 있군요. 그런 효과는 있지만 본인이 하여튼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얘기하고. 그 손고문이 저는 유권자 감시단 대표가 됐으면 좋겠어요. 대선 주자가 아니라 그건 또 무슨 말씀이십니까? 대권이나 잠룡하면 그건 언론이나 정치인들은 아주 초미의 관심사인데, 사실 오늘 현재 국민들 관심사는 그거 아니거든요.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지? 아니, 벌써 대권 잠룡하는데 그게 뭔 얘기지?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는 매번 쏟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그 선거되면 뭐 해준다 해갖고 그걸 쏟고 있는데 그걸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점에서는 경험 많은 손 대표가 백군을 접고 누가 되든 간에 21세기 후반부를 책임질 수 있는 지도자를 판별하는 그 방향이나 그 판별법을 오히려 가이드하고 지도해 주신다고 하면 진짜 더 큰 지도자 될 거 아닌가요? 나는 그런 생각에서 어차피 양쪽에 조직이 있어갖고 기득권이 있어서 후보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제3의 방법으로 확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 하선하시는 분한테 너무 가혹한 말씀 아닙니까? 저도 짧게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지지율, 뭐 정치 시작도 안 했는데 지지율 1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절대 이런 것에 자만하고 흔들리거나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일시적 현상일 뿐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안철수 현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정치를 하는 12대 이번 대통령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은 국민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어떤 것인가. 정말 현재 정치권에 반기문처럼 깨끗하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지지하겠다 이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나 현상은 거품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명심하고 그렇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을 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사동 그 사람, 아껴뒀던 두 번째 그 사람을 마저 공개하겠습니다. 살펴보시죠. 잊고 있었던 그 이름,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의를 표명해서 이젠 더 이상 특별감찰관이 아닌가 싶은데 사의를 표명했던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1일 만에 다시 어정쩡한 출근을 해서 화제입니다. 아니 김병민 전 의원님, 사표 수리가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긴 휴가를 떠났다 왔고 또 휴가에 추석 연휴까지 있었으니까 쉴 만큼 쉬신 것 같은데 그때까지 청와대에서 사표 수리를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시민단체로부터 검찰에 고발당했죠. 그러고 나니까 내가 민간인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직을 던지겠다고 사표를 제출했는데 사실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 사표 수리를 하지 않았죠. 청와대 입장에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하기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이 문제가 터지게 된 발단이 바로 우병우 민정수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가 된 우병우 민정수석을 사실상 옷을 벗기지 않고 이석수 특별감찰관만 직을 벗고 나가버린다라면 이 모양이 너무 우습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한 배를 탄 몸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제 검찰의 역할이 굉장히 주목되는 겁니다. 지금 롯데 수사 때문에 많이 바쁘고 세간 이목이 그쪽으로 집중돼 있지만 아마 검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부터 빠른 기간 안에 최대한 빠른 기간 안에 우병우 민정수석과 이석수 특별감찰관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건 한 달이 거의 다 돼가는 것 같아요. 이제 결론이 날 때가 됐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어떻게 좀 결론이 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지금 이 순간 하루하루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비롯한 특별감찰관실에 제대로 기능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거든요.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빨리 정리를 해줘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수경 칼럼니스트, 이게 뭐하는 행동인지요? 아니 그만둔다는 사람 사표를 수리 안 하는 게 김병민 전 의원 말대로 정말로 우병우 수석을 물러나게 하기 싫어서일까요? 그렇게 옹졸할까요? 네. 단호하네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감찰관 사표를 수리하려면 우병우 민정수석 사표도 같이 수리를 해야 됩니다. 같이 세트로 가는 거죠. 그런데 지금 네티즌들 반응이 그거잖아요. 아니 특별감찰관 보고 특별감찰하라고 해서 특별감찰했는데 압수수색이냐 결국은 돌아오는 그 상이. 저는 어저께 일단 첫 번째 제 아주 간단한 느낌은 이미 집과 사무실 다 압수수색 당하신 감찰관이 사무실 출근했을 때 텅 빈 사무실에서 도대체 무엇을 했을까?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우병우 민정수석은 또 무슨 일을 처리하고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석수 특별감찰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죠. 본인이 할 수 있는 얘기는 다 했죠. 지난 18일 날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해서 뭐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이제 수사 의뢰를 한 상황이었고 그리고 사실은 며칠 이제 끌었죠. 이 정부에서 의혹만으로는 사퇴하지 않는 게 이 정부의 방침아니냐 이러면서 사퇴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는데 결국은 이제 지난달 29일에 압수수색까지 들어오니까 결국은 직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사표를 냈는데 저도 어제 보면서 아직까지 사표 수리 안 하는 것도 정말 징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결국은 그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한 배를 타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우병우 민정수석과 함께. 순 변호사님, 이게 우병우 수석 한 사람 때문에 지금 스텝이 계속 꼬인 건데 스텝이 한번 잘못 꼬이면 우리가 100m 달리기를 하더라도 계속 한 발로 꽁충꽁충꽁충
결국은 침몰할 수밖에 없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 해결법은 예. 의외로 간단해요. 그냥 칼로 자르는 거거든요. 예. 우리가 복잡한 실 있을 때 그 자르면 다 풀어지거든요. 그렇게 셈법을 간단히 하면 될 일인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김영준 부장검사도 조사받으면서 업무 정지됐고요. 이석수 검찰관도 어쨌거나 고소됐으니까 업무 정지됐고, 그럼 당연히 우수석도 업무 정지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이 없죠. 예. 그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청와대에서 우수석도 업무 정지하거나 아니면 우수석이 좀 자발적으로 나도 좀 정지하고 수사 제대로 받겠다고 하는 그 리더십을 좀 발휘해야죠. 예. 예. 굉장히 어정쩡하고 이건 엄밀히 말하면 진짜 국민에 대한 그 도리가 아닙니다. 우리 세금 나가고 있잖아요. 네. 정성 의원님, 기업으로 따지면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눈치를 주는 거죠. 나가라 눈치를 줘서 해당 부장의 책상을 화장실 앞에 복도로 싹 뺐습니다. 그래서 나는 회사에서 나가라나 보다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표를 냈는데 휴가 갔다 왔는데도 정작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고 있는 뭐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비유하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좀 나쁘게 아주 강하게 표현하자면 약간 고문이죠. 사실 예. 징벌적 뭐랄까 사표 수리를 안 하는 징벌적 출근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출근하는 게 굉장히 이제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아까 뭐 옹졸하다 그랬는데 저는 뭐 그 청와대를 꼭 대변하는 건 아니라 대통령의 일관된 방침이에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징계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표 수리가 아니라 징계를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게 나쁘게 그렇게 봐지지 예. 않고 이석수 감찰관하고 우병우 민정수석이 다른 사안으로 지금 조사를 받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운명 공동체가 됐다. 본질은 하나다. 운명 공동체가 됐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아마 같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출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징계 대상 공무원은 아닐 것 같은데요? 예. 어떤 지금 현재 국기문란으로 이미 청와대 이석수 감찰관이 공무원이었고 뭐 파면이나 해임하는 그 징계를 기다리는 수순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네. 그런 공무원은 아니어서 사표가 되든지 일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죠, 사실은. 예. 어쨌든 우병우 민정수석도 마찬가지니까 두 사람의 운동 공동체는 정무적인 공무원이죠. 예. 정무적인 공무원이라서 아무튼 조사받고 있는 사안은 틀리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처리가 될 거다. 두 사람이 같이. 그래서 아마 청와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수 없기에 사표 수리를 안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 이소수 특별감찰관 텅 빈 책상에 그때까지 출근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광고 이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네, 이른 아침, 늦은 저녁을 중심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일교차 때문에 건강에 주의하시라라는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일교차 때문에 건강 잃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좀 몸을 따뜻하게 보온하시면서 저희 도지구초 시청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더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